1945년사 월 소비에트 연방의 군대인 레드아미는 동쪽, 남쪽, 북쪽에서 베를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베를린은 제3제국의 기지로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연합군이 점령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레드아미 병사들이 이 공격에 참여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나치 독일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최종 전투의 결과로 인한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8만 1천 명 이상의 소련 군인들이 사망했으며 연구자들은 충돌 도중에 최대 10만 명의 군인들과 12만 5천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관찰했습니다. 히틀러가 4월 30일 자살했지만 베를린 전투는 5월 초까지 이어졌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힘든 전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Wars of the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5 연 모든 계정에 따르면 레드아미는 크고 강력했으며 효율적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비에트는 독일을 막기 위해 필요한 탄약, 무기 및 기타 물자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들은 독일 탱크보다 우수하고 유지보수와 운영이 쉬운 T-34와 JS 탱크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이용하고 적들을 놀라게 할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특히 소련군의 포병과 장갑은 베르마우트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독일의 정보기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의 힘을 매우 무시하였고 그 나라의 힘은 인용하면 친기즈한 이후로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가 시작되면서 소련은 매우 바빴는데 이는 1941년 소련 침공 이후 나치 독일에게 복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월 12일에는 비스툴라 오더 공세를 실시하여 레드아미가 크라쿠프와 바르샤바, 폴란드 등 독일이 점령한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소련군은 이러한 도시들과 포즈난을 포함하여 점령하였고 그들의 군대는 독일군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치 지도부는 죽음의 행진으로 포로들을 보내고 현지 수용소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2주 후 레드아미는 베를린에서 약 69.2km 거리에 도달했다. 한 소련 지도자는 포메라니아 인근에서 독일군과 전투 중 그와 병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멈추게 했다. 그 후 레드아미는 소련의 행동에 대응하여 1월 24일에 결성된 베르마흐트의 유니신 비스툴라 군단과 싸웠습니다. 비스툴라 군단은 솔스티스 작전을 시작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소련 군사정보가 공격을 인지하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공격이 급히 계획되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솔스티스 작전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당시 방어가 없던 베를린에 대한 소련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또한 레드아미는 1944년 12월 29일에 시작된 부다페스트 포위전에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50일간의 공격에서 소련은 루마니아 군의 도움을 받아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작전이 실행될 때까지 헝가리는 전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수년 동안 레드아미와의 충돌로 거의 20만 명이 사망했으며 부다페스트 포위전 동안에는 추가로 3만 8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은 굶주림과 극우 국민주의자인 화살십자당에 의한 유태인 시민들의 대량 처형의 결과였습니다. 1945년 2월 13일에 이루어진 부다페스트의 최종 항복은 연합국에게 큰 승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전쟁 중 독일이 벌인 마지막 주요 공세는 3월 6일에 시작된 봄의 깨어남 작전이었으며 이는 여러 중요한 석유 보유량을 보호하고 확보하며 레드아미가 빈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독일군은 이미 소진되어 있었고 결국 공세는 실패했습니다. 3월 15일까지 독일 병사들은 각각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정체되었고 다음날 레드아미, 불가리아 군대, 그리고 오스트리아 저항군은 빈을 향해 전진하고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4월 13일 그것을 성공했다.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인 조셉 스탈린은 서방 동맹국들보다 먼저 나치 독일의 수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미군이 라인강을 건너는 동안
스탈린은 붉은 군대의 도시 점령 계획을 가속화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그의 2명의 최고 사령관인 조지 주코프 원수와 이반 코네프 원수를 서로 대립시켰습니다. 그들은 작전을 나누고 둘 다 베를린을 가장 먼저 점령하길 원했다. 스탈린이 도시를 잡기 위해 서두른 이유는 종종 그가 서방연합국을 신뢰하지 않았고 소련이 전쟁을 끝내는 자가 되길 원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영국 군사 역사가 앤서니 비번은 BBC에게 수천 개의 소련 문서를 검색하면서 스탈린이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 독일 핵연구센터에도 매우 열심히 도달하고자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핵 프로그램은 독일과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된 병력들은 결국 우라늄 옥사이드 3톤을 발견했는데 이는 소련의 보로디노 작전이라는 이름의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첫 핵무기를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물품과 연구소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이 베를린 전투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하이거로흐시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고타르트 헤인리히 장군이 비스툴라 군단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헤인리히는 독일 군대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 전략가로 간주되며 그는 베를린을 방어하고 연합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소련군이 아마도 오더강을 건너서 도시를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강변에 가벼운 저항력을 배치하고 오더강을 내려다보는 실로 고지를 강화하고 그곳에 주요 방어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인리치는 훈련부대, 경찰, 그리고 불안하게도 히틀러 청년단의 구성원들까지 포함하여 거의 10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그룹들 사이에는 한 가지 주된 문제가 지속되었다. 그들은 군사훈련이 부족했다. 게다가 레드아미에 비해 독일의 장비는 거의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1만 대의 탱크와 3,300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장비의 대부분은 이전 몇 년 동안의 전투로 인해 마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독일인들은 연료와 포탄이 부족했고 그들의 병사들은 실패한 작전, 미지급 임금, 그리고 우편을 통해 전해진 고향의 나쁜 소식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요제프 고벨스의 선전에 따르면 독일이 동맹국에게 승리를 안겨줄 기적의 무기가 곧 등장할 것이라 했다. 병사들은 소련의 베를린 점령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전투를 이어갔다. 군경과 SS는 군대를 탈영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히고 군사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지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충돌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기 레드아미도 고전했다. 그들은 여전히 막대한 병력과 탄약을 보유했지만 식량과 예비 부품은 부족했고 수송과 식량 공급은 주로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하인리히는 레드아미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상류 저수지의 물을 방류하여 오더강 홍수평야를 습지로 만들라고 엔지니어들에게 지시했다. 이후 그들은 대전차 해자, 통로 시스템, 독일 방어용 벙커를 건설했다. 4월 16일 조지 마샬은 실로 높이에 배치된 독일군에 대한 포병 무기 발사로 전투를 시작했는데 이는 다른 소련 군사 지도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대령장은 우리는 항상 교본에 충실했고 이제 독일인들은 우리의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약 8km 후방으로 보냈다. 우리 포병은 적 이외의 모든 것을 공격했다. 소련이 독일 방어군을 실명시키기 위해 거대한 홍수 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난처한 실수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했고 결국 독일인들이 밝은 불빛으로 인해 소련의 위치를 밝혀준 덕분에 포병 무기를 사용하여 소련을 쉽게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불빛이 켜지자 소련은 포격을 받았고 불빛을 조작하던 여성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모든 것이 독일인들에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거나 적어도 예상보다는 나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큰 인명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7번째 공수연대의 한 멤버인 게르트 바그너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몇 초 안에 나의 10명의 동료들 이 모두 죽었습니다. SS 사령관은 후에 퍼리스코프로 본 광경에 대해 동쪽 하늘이 불타고 있었다고 전했다.
9군의 다른 병사, 한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무리 지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옵니다. 한 물결 뒤에 또 다른 물결처럼. 병사들이 탄약을 다 쓸 때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소멸되거나 압도당한다. 진흙탕이고 습지인 지형 때문에 소련군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소련 공군은 잘못된 섬광을 보고 자신들의 병력을 폭격했습니다. 포병 부대는 아군을 오폭했고 의료진은 인력 부족과 신속한 대응 실패로 부상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코프가 스탈린에게 보고했을 때 스탈린은 코네프에게 주코프의 위치로 향하도록 허락해 지휘관의 승리를 격려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네프의 지휘 아래에서 소비에트와 싸운 독일군은 연막으로 시야가 가려졌다고 회고했으며 병장 칼 파플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 우리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공기는 휘파람 소리와 폭발음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트렌치와 벙커를 뛰어다니며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우리는 공포의 말을 잃었습니다. 인용구 끝. 코네프의 병사들과의 싸움은 독일 병사들에게 끔찍할 뿐 아니라 큰 낙담감을 주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다른 병사, 탈영병은 말했습니다. 인용, 히틀러가 지킨 유일한 약속은 권력을 잡기 전에 한 약속이다. 10년만 주면 독일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끝 인용. 소비에트가 사이로 하이츠의 마지막 독일 방어선을 뚫는 데는 4일이 걸렸으며 이 전투에서는 대략 3만 명의 소비에트와 1만 2천 명의 독일인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몇 일 동안 레드아미의 여러 다른 부대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베를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결국 소비에트는 북쪽의 비스툴라 군단을 남쪽의 중앙 군단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결국 두 소비에트 그룹이 프랑크푸르트 근처의 독일 제국군을 공격하면서 A앱 전투가 발생했다. 실로프 고지 점령 후 소련군 지휘관 코네프는 베를린을 향해 진격을 계속했다. 히틀러는 처음에 도시의 모든 볼크스투름 민병대가 제국군에 합류해 남쪽의 새 방어선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상황은 위급했고 인원과 장비가 위험할 정도로 분산되어 있었다. 제국군에 보내진 대대는 10개뿐이었다. 나치가 점점 더 절박해지자 히틀러 청년단의 단장은 더 많은 소년들을 싸우게 하기 위해 제안했고 감옥에서는 게슈타포가 정치범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SS는 탈영병들을 추적해 시신을 매달고 소련군 침공 대비 지역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히틀러는 그의 벙커로 퇴각했고 4월 20일 그의 56번째 생일인 날 소련의 대포 조종병들이 베를린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경계 내에 사는 시민들은 특히 엄격한 배급을 받았고 물, 가스, 전기가 없어서 겨우 자신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이 이어지며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날 히틀러는 클라우제비츠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이 코드워드로 베르마흐트는 베를린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1945년 3월에 작성되었으며 라이히 수도 방어 준비에 대한 기본 명령이라는 제목의 33쪽 분량이었습니다. 24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라이히 수도는 마지막 한 사람과 마지막 한 발의 총알까지 방어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클라우제비츠 작전으로 SS와 베르마흐트 사무소가 대피했습니다. 전쟁 중 계속 운영되던 전보사무소 등 여러 시설이 결국 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모두에게 행운을 나는 내용의 도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요제프 고벨스가 퍼뜨린 선전에 따르면 인용하면 무기를 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남자도 베를린을 떠날 수 없다라고 했으며 허가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부상으로 이익을 얻은 많은 부자들이 두려움에 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는 9명의 승객과 함께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템펠호프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헬무트 와이들링 장군은 베를린 방어 지역의 사령관이었고 약 4만 5천 명의 남은 독일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를린 경찰관, 히틀러 청년단의 어린이들, 그리고 볼크스투름 민병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와이들링은 피러가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기 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처형될 예정이었다. 와이들링은 도시를 8개 부문으로 나누어 방어했고 각각 다른 사령관이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령관들은 전투 경험이 없었지만 독일인들은 적을 제거하기 위한 유용한 전술을 고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 탱크에 총이 높이 겨냥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스나이퍼를 아파트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전차 무기를 가진 병력을 하층에 배치하여 평평한 도시거리를 달리는 장갑 차량을 매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련군은 처음에는 그 같은 거리의 중앙을 진행했지만 곧 독일군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우위를 취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들은 한쪽에 가깝게 유지하며 전진하기 시작했고 이는 넓은 지역에서 여러 탱크가 양방향으로 총알을 교차 발사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탱크의 상단에는 높은 건물에 숨어있는 저격수를 겨냥하기 위해 기관 단총이 장착되었고 대공포도 상층에 있는 병력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보병들은 거리 대신 집 사이로 이동했고 지붕과 다락방뿐 아니라 하층과 지하실도 활용했습니다. 건물 사이 벽을 파괴해 위에서의 공격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스탈링그라드 전투 이후 도시 전투에 관한 많은 전술을 터득했다. 코네프가 이끄는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선과 주코프가 이끄는 첫 번째 벨라루스 전선은 약해진 독일군을 밀어내고 도시를 포위하였으며 이 작업은 4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벨라루스 전선은 제3펜저군의 독일 병사들과 싸웠고 서쪽으로는 영국 병사들과 만나기 위해 북쪽으로는 슈트랄순트시로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에트는 엘베강이 토가우에서 미군과 접촉했고 헤인리히와 그의 병사들은 여전히 오더강을 지키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급히 후퇴하라 명령했고 이로 인해 히틀러가 그를 해임했다. 대체 지휘관이 찾아질 때까지 비스툴라 군단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4월 26일에는 레드 아미가 베를린 내의 바이들링의 병력에 대해 전진하였습니다. 도시 전체의 많은 화재들이 큰 비로 끄져졌고 민간인들은 음식을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배고프고 편의 시설이 없으며 아마도 전쟁으로 지친 민간인들이 물자를 찾아 백화점과 화물열차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중인 상점들은 소련 병사들의 약탈을 우려해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도시는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유용한 물건을 약탈하지 못한 민간인들은 거리에서 죽은 말을 찢어서 고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과 소녀들은 대부분 소련 병사들의 베를린 점령 후에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는 종종 여러 남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병사들도 수십 년 동안 성학대를 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빨간 군대도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전쟁 중 강간범으로 보고되었으며 최대 20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6일 저녁 늦게 와이들링은 히틀러에게 생명과 도시 파괴를 피하기 위해 병사들을 빼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피러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제안은 완벽하다.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말했다. 나는 숲에서 헤매고 싶지 않다. 나는 이곳에 남아 병사들 앞에서 죽을 것이다. 당신은 대신 방어를 계속할 것입니다. 인용구 끝. 소련은 전투가 제때 끝나기를 바랐다. 전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의 끊임없는 전투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부주의해졌습니다. 정확하게 퓨즈를 설치하지 못하거나 수류탄을 잘못 보내어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한 시도로 레드 아미는 소비에트 탱크가 파괴된 후에 건물 전체를 폭격하는 등 독일군의 소규모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은 한때 프로파간다와 공포 그리고 요제프 고벨스의 허울 좋은 약속 덕분에 곧 보강군이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그들의 싸우려는 의욕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볼크스투름 지도자 칼 리터 폰 할트는 독일 무기에 맞지 않는 이탈리아 탄약을 받자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으로 구성된 민병대에게 귀가를 명령했다. 그는 그들을 집으로 보내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회상했다. 러시아인들에게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인용구 끝.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기도 전에 민병대를 포기했습니다. 다음 날 4월 27일에 괴벨스는 계속해서 기적은 아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반복했습니다. 전쟁의 끝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치 지도자들은 아직 모든 희망이 잃어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어느 정도의 행복한 무지함에서 계속 존재했습니다. 수십 명의 남성들은 서방 동맹국들이 나치 정권을 종식시키려는 욕망보다 소련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미국이 베를린에 도착하면 그들이 소련에 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아있는 독일 병력들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요새를 방어하도록 배치되었고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정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소련군은 그들에게 차근차근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미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인리히 힘플러가 스웨덴과 수용소포로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한때 SS의 지도자였던 힘플러는 홀로코스트의 주요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느 시점에는 히틀러의 가장 가까운 신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봄이 되자 그들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힘플러는 제3 제국의 종말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고 평화협정을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힘플러는 피러의 생일에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 직후에 베를린을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고 스웨덴 외교관 볼커 베르나도 공작에게 독일이 소련이 아닌 서방연합국에게 항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연합군 원정군 최고 사령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히틀러는 힘플러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였고 힘플러를 심각하게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체포를 명령하였습니다. 4월 29일 새벽에 레드 아미는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몰트케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독일인들이 양쪽 끝을 차단하고 구조물 파괴를 위해 폭발물을 터뜨렸다. 다리가 손상되었지만 소련군과 차량들이 근처의 독일 라이히스타크로 가기에 충분할 만큼 남아있었다. 새벽 4시경 히틀러는 그의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하고 오랫동안의 동반자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습니다. 이 간단한 결혼식은 괴벨스와 마틴 보르만이 목격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소련군은 게슈타포 본부를 점령했다가 반격으로 잠시 후퇴했습니다. 한편 다른 레드 아미 부대들은 티어가르텐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주변의 다리들이 수리되어 소련군이 대포를 들여올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라이히스타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독일군의 참호와 멀리서 지원하는 대공 무기로 인해 방해받았습니다. 소련군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33년 화재 이후 복구되지 않은 라이히스타크에 진입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독일군과 소련군은 레드 아미가 건물을 청소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날 바이들링은 탄약 부족으로 인해 남아있는 독일 방어가 그날 밤에 아마도 무너질 것이라고 히틀러에게 말했습니다. 4월 30일 오후 나치 피러러 아돌프 히틀러는 머리를 쏘았고 그의 새로운 아내 에바 브라운은 시한화물 캡슐을 물어뜯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그들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이들의 유해는 라이히 총리관저 뒷마당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바람에 따라 칼 도니츠 장군이 라이히 대통령이 되었고 괴벨스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약 10,000명의 독일 병사들이 도시 중심부에 남아있었고 그들은 모든 측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마지막 타이거 탱크들이 티어가르텐의 동쪽에 배치되어 제3 충격군에 대항하였고 또 다른 소련 부대인 제8 경비군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독일군을 훨씬 더 작은 지역으로 몰아넣어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5월 1일 새벽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의 총참모장인 한스 크랩스 장군이 히틀러의 죽음에 이어 항복을 원하며 제8경비군의 사령관들에게 접촉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랩스가 무조건적 항복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한 부족으로 인해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요제프 고여불스는 항복에 관심이 없었다. 그와 그의 아내 막다는 그들의 6아이들을 죽인 후 그날 나중에 자신들도 자살했습니다. 고여불스의 죽음이 바이들링의 무조건 항복을 결정하게 만들었다. 5월 2일에는 라이히스타크가 드디어 소비에트에게 점령당하였고 건물의 지붕에 소비에트 국기를 꽂는 2명의 레드 아미 병사들의 사진이 다음날 찍혔습니다. 라이히스타크 위에 소비에트 국기는 아이차 세계대전의 상징적 이미지가 되었고 이미지 속 인물들과 사진작가의 비밀이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소비에트 적군의 해군 장교이자 사진작가인 예브게니 칼레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5월 2일 아침 6시 바이들린과 스태프들은 항복했고 그 후 그는 독일 군인들에게 마지막 수능 명령을 내렸다. 5일 후 칼 도니츠 대장군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공식 서명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베를린의 대부분은 완전히 혼란스러웠고 이는 양측 간의 싸움으로 인한 파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월 히틀러는 제3제국의 종말이 다가옴을 인식하고 네로 명령에 서명했다. 그의 부하들은 그에게 명령을 제고하고 독일인들의 생존을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도록 권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히틀러는 어쨌든 문서에 서명했으며 보고에 따르면 인용하면 독일인들의 기본적인 생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용은 끝. 나치 독일에 대한 연합군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파괴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 문서는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을 땄다.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인용하면 우리 국가의 생존 투쟁은 우리에게 적의 타격력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하도록 강요합니다. 인용문 끝. 이어서 네로 명령은 모든 철도, 다리, 통신선, 부두, 공공시설, 공장, 광산이 파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생산, 통신, 운송 능력과 관련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소비에트나 연합군 중 어느 쪽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도시 식량 공급이 파괴되고 가스펌프가 작동 불능이 되었으며 지하철역의 4분의 1이 침수되어 지하에 피난한 베를린 시민들이 익사했습니다. 이러한 파괴를 수행하기 위해 SS가 파견되었지만 반란을 일으킨 시민들이 일부 철거를 막아내어 클링엔베르크 발전소와 요하니스달 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시설들을 구했습니다. 결국 히틀러의 최고의 사람 중 한 명인 알버트 스피어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여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러에게 네로 명령의 시행을 스피어만이 감독하도록 허락하게끔 설득하였습니다. 히틀러는 보고를 통해 스피어의 목표를 알고 있었지만 물러섰다. 베를린의 주민들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마주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피하려고 창문에 흰색 깃발을 걸고 그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생활이 끝나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인의 항복 행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은 SS에게 총격당할 위험을 감수하며 항복했지만 소련 병사들은 그들의 도움 요청을 종종 무시했다. 붉은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면서 강간과 약탈이 만연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병원 보고서와 급증한 낙태율은 베를린에서 적어도 10만 명의 여성이 강간당했음을 나타냈고 그중 1만 명의 여성이 자살, 실패한 낙태 또는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된 결과로 사망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강간과 관련된 여성과 소녀들의 사망 수는 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지만 소비에트는 주요 서비스 복구에 힘썼다. 입은 피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고 교통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수도는 하수로 오염되었지만 그럼에도 독일 민간인들은 베를린의 거리 청소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에게는 스프 키친을 통해 음식이 배포되었지만 아직 폭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그 후 집으로 들어가 교복을 입은 사람들, 그 중에는 나치와 무관한 소방관이나 철도 근로자 등도 체포했다. 그리고 전투 동안 계속되었던 강간과 약탈은 계속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전투 위치보다는 지원 역할에 있는 소련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붉은 군대의 대장인 니콜라이 베르자리는 도둑질과 성적학대에 참여한 병사들에게 처벌을 도입하여 그들의 행동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익명의 러시아 병사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정확한 이유를 알렸습니다. 그는 1945년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복수하고 있고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썼습니다. 불에는 불로, 피에는 피로, 죽음에는 죽음으로. 다른 작가들과 역사가들은 알코올 접근성이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을 제공했으며 소련 내에서 부족한 문화가 병사들이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원하는 것을 단순히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마틴 K.A. 모건은 레드아미에 필드 브루셀이 없었던 것과 스탈린주의 소련 국가가 끊임없이 촉진한 깊은 성적 억압도 소련 병사들이 이러한 혐오스러운 행동을 벌였을 이유에 더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복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인들이 소련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의 몰락 이후에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수십 가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기아, 노숙, 질병, 기본 인프라의 부족 등은 세계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전에 해결해야 할 엄청난 문제들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을 갔고 자원은 부족했으며 전쟁의 파괴적인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게다가 동맹국은 이제 패시스트를 물리친 후에 약해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이용하려고 위협하는 스탈린과 대결해야 됐습니다. 이는 결국 충돌을 초래하고 냉전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유럽에서 가장 처절한 충돌을 끝냈지만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현대 데이터에 따르면 약 8만 1116명의 소련군이 작전 도중 사망했으며 또 다른 28만 251명이 부상하거나 병에 걸렸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사망자 수를 9만 2천 명에서 10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2만 5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20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48만 명의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동안 7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잃어졌습니다. 역사가 앤토니 비버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의 파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며 소련, 폴란드, 독일에서 가까운 친척을 잃지 않은 가족은 없다고 언급했다. 영국에서도 고통은 실제였지만 이는 중앙 유럽에서의 고통의 규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